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검경에 지시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길거리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시음하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마약이 흔해졌는지 새삼 확인되자 대통령까지 이렇게 직접 나선 겁니다. 지난해 9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권 일부를 되살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야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관련 소식 포함해서 오늘의 핫한 정치, 사회 이슈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의 하나입니다.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라고 정말 이거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부산을 찾았는데요. 부산에서 이제 회의도 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부산 엑스포 실사단의 그 환송 만찬에 아주 깜짝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 에이펙 누리마을 하우스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이 BI 실사단 환송 만찬 자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만찬은 부산 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련한 자리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는데 일부러 실사단의 부산 방문 마지막 날로 회의 날짜를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면서 이건 정말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했던 시도지사 협의회장들과 관계부처 장관 모두를 대동해서 만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실사단의 만남은 지난 3일 청와대 상춘제 만찬 이후 두 번째인데요. 실사단은 윤 대통령과의 어제 만남에서도 큰 반가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윤 대통령은 실사단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민관 구분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부산 세계 박람회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실사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우리의 개최 역량과 국민들의 유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잘 전달되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고요. 청와대 만찬에서와 같이 부산 is ready로 건배 제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대통령실은요, 슈페이트 실사 단장이 이번 실사 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고 부산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걸 갖췄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만찬 분위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부산 좀 많이 보셨습니까? 아름답죠? 오늘 밤에 그 광안대교로 해서 쫙 불꽃놀이를 멋있게 할 건데 보십시오. We will just stay tomorrow. 부산 엑스포 우리 실사단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시기 바라고 하여튼 무엇보다 여러분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하여튼 이 출장 잘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again for your hospitality. Cheerio. I cannot say what will be written in the report, but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윤 대통령 이 실사단의 그 현지 일정 마지막까지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실사단에 맞춰서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도지사와 또 주요 부처 장관들까지 회의와 만찬에 참석하도록 한 건 지자체장과 행정부처 장관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환송 만찬 이후 부산의 밤하늘에는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화려한 불꽃쇼도 펼쳐졌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개최된 불꽃쇼에는요, BIA 실사단과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추산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불꽃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BTS,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인 그룹의 노래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까지 이 동서양을 막론한 대표 음악들이 흘러나와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불꽃쇼 관람을 마지막으로 5박 6일간 일정을 마친 BIE 실사단은요, 오늘 오전 김해공항에서 대학생들과 예술단, 어린이 합창단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부산 밤하늘에 수놓은 화려한 불꽃쇼들 함께 보시죠. 어제 오늘 온라인상에서는요, 이 부산의 한 대형 횟집 앞에서 찍힌 윤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그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사단 만찬을 마친 이후에 윤 대통령이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이 비공식 저녁 일정을 가졌는데 식사를 마친 후 횟집을 나서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이 된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에는 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측근들도 목격이 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 저녁 식사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서 이 부산을 방문했던 시도지사, 국무위원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지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잘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단과의 동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동행한다면서 국익을 위해서 미 의회와 조야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특별수행원에는 야당 의원도 포함된다면서 한미 우호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연설을 요청한 미 의회는 상하원 여야 지도부 서명이 모두 포함된 초청장을 공개했는데요. 이 초청장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관련해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수락했음을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상하 양원의 초당적 대표단을 이끌고 직접 대통령을 예방해서 합동 연설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그간 외교 의전상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국회의원분들이 동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 마지막까지 실사단을 챙기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이전에도 엑스포가 있었어요. 대전에도 있었고 여수에도 있었는데 그때 엑스포는 이른바 인정 엑스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2030년 엑스포는 이게 등록 박람회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엑스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 경제 발전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인구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이후 12년 만에 이제 스테이트 비지트인데 그런데 그때하고도 또 다른 상징성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미 동맹이 1953년 이후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성을 위해서도 이번 국빈 방문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대통령이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엑스포는 대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총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그 여당 지지율과 특히 이제 내년 초에 있는 총선과 관련해서도 영향이 없을 수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이 처하고 있는 현실, 지역적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제2의 도시이지만은 그 최근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수도권으로.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2030 청년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엑스포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전 국민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어저께 예상에도 없는 일정에도 없이 깜짝 방문하셔서 격려를 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여야 의원단이 같이 갈 수 있다면, 야당 의원도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에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할 그러니까 빛이 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향적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요, 지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폭풍과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 후쿠시마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당의 비판이 지금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단은 후쿠시마 다테시 의원을 면담하는 등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쿄전력과의 면담이 무산됐고요. 또 이번 일본 방문 기간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하려던 계획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했던 대로 빈손 출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출국 전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 파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여러 문제, 그리고 또한 수산업의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그 시민단체,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대표 만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후쿠시마 다테시의 그 시의원들을 또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쿄전력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책임 있는 관계자라든지 또 당국자와의 만남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이 어제 민주당 대책단은 일본 입국 직후에 이 탈원전 운동에 매진해 왔다는 일본 모대학의 명예교수와 이 양이원영 의원이 환경운동연합에 있을 때부터 교류했다는 일본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이 도쿄전력 관계자와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일본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했고요. 어제 오후 예정됐던 이 도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도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쿄전력 본사 방문에서는요, 이 도쿄전력 경비원들이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부터 이 도쿄전력 측에 이제 면담을 요청했지만 도쿄전력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결국 그 면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한국 국회의원 방문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약속된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위성곤 의원은 도쿄전력을 방문하면서 수차례 임원 면담을 요청했지만 도쿄전력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요, 도쿄전력 본사 앞 길거리에서 한글로 된 표침막을 펼친 채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이 낭독한 요청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확한 시점과 오염수 발생 및 보관 현황, 원자료 등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서한은 본사 사옥 앞에서 이 회견을 바라보던 한 직원이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일본 현지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양이원영 의원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다라고 일방 통보를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미뤄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끄러워졌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공문 보내고 했을 때는 이게 별로 안 알려졌었거든요. 그 주변에 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도쿄전력 주변.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귀에 뭘 꽂은 사람들이 주변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이 여기 현지 여기 전문가들이나 이제 그 통역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로 치면 공안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삥 둘러서 주시를 하고 있더라. 끝날 때까지. 도쿄 전력 주변에 경비가 삼엄했다. 이게 지금 이제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겠죠. 어쨌든 그 민주당 의원들을 맞은 일본 현재 분위기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본 현지 매체 보도들을 보면요. 교도통신은 한국의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6일 일본을 찾아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해서 원전 해양수 방출에 관한 자료 제공 요구하는 요청서를 건넸다면서 의원들은 도쿄전력의 면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됐다고 전해집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에 송고된 기사의 댓글에서 일본의 그 네티즌들은 윤 정권 타도를 위한 실적 만들기의 방일이라면서 일본이 상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의 후쿠시마 방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 조금 더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고를 쳤으면은 누군가는 가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이라도 가가지고 일본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막아야 되고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사고 쳐놓는데 이 사고를 어떻게 하든지 야당이라도 수습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고 뭉치 이 정권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바빠지고 있습니다. 말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 사고를 만드는 게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어떤 존재, 어떤 가치로 그분들이 가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국제 기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 국내에서 부풀리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일본에 가서 저 초라한 꼴이 뭡니까? 네, 여기에 어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잇따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행에 강한 비판을 해 주목이 됩니다. 정 전 장관은 먼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두고 뭔가 야당으로서 저지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쪽에서 아무도 안 만나준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대처를 볼 때 수권정당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정세현 전 장관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도 무슨 쇼에 불과한 거지. 그쪽에서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미의원연맹 중에 저 민주당 소속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도 한일의원연맹 그 멤버가 있을 텐데 그 인맥으로라도 사람들을 좀 만나는 모양새는 만들어야지. 그거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사진 찍으러 갑니까? 민주당 대처하는 게 나는 수권정당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소식 지금 전해졌고 또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정세현 전 장관의 지적은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의전이라든지 형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외국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찌 보면 저는 이 일본의 대처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에서 비난을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요청을 했다 안 했다라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어떤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오염수 방류는 굉장히 안전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에서 이웃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걸 보겠다고 한다면 안전함을 입증해주면 더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 국민의힘 아까 조호영 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비난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국격을 해치는 것이고 어떤 국익을 해친다는 것이죠.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안전함을 입증해서 오히려 정말 가서 보니까 안전하더라. 이거 수입해도 되겠네. 라고 오히려 일본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냥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면 더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 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일본의 야당 의원 뭐 많이도 아니고 한 8명 딱 와가지고 한전이나 한수원 가가지고 민감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겠습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 그걸 갖다 줬다라고 하면 야당에서는 또 일본의 굴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져도요, 후쿠시마가 어디 있냐면 동해 쪽에 있지가 않아요. 태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류 감안할 때 방류를 한다고 해도,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태평양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올 텐데, 하와이도 가만히 있고 미국도 가만히 있고 거기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할까? 정책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산물 수입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수산물을 수입한다라고 그러면 절에도 가가지고 저런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가가지고 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일본 식민지입니까?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지금 여당의 비판적인 정세현 전 장관도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핵심 지지 기반 챙기기에 나섰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광주 전남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천원 학식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대학교를 찾아서 정부가 천원 학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천원 학식 지원 규모를 15억으로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5억으로 동결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야가 이 천원 학식을 두고 이른바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전남대를 찾은 이재명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청년들이 너무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밥 한 끼 사 먹기가 굉장히 어렵고 너무 살기가 고달픕니다. 어렵죠. 네. 물가도 높고 학비도 높고 네. 미래는 불안하고 미안합니다. 천원의 학식은 저희 민주당이 이걸 15억 정도로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5억 정도로 동결돼 있고 지원 대상도 늘리고 또 지원 금액도 좀 늘려야 대학들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천원의 학식밥 본인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조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유치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 최고위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최근 이 호남의 민주당 지지 흐름이 이전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사실 있었죠. 그런 상황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5.18 광주 정신을 언급하면서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망언이 끊이지 않아서 5월 정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쌀값 대책을 지적하면서 앞서 논란이 됐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을 다시 한번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어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 간담회도 열 예정인데요. 이 농민들의 요구를 듣고 양곡관리법 재추진과 관련해 대여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부모의 묘소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까지 나섰었는데 그야말로 또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에 부모님의 묘소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묘소 주변이 파헤쳐져 있는 모습과 이 날생과 발글명이라는 한자가 적힌 돌 등 관련 사진을 여러 장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변 의견을 들어보니 무덤에 혀를 맞고 후손을 저주하는 일종의 흑주술인 것 같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주술적 테러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돌에 적힌 한자 중 흐릿해서 알아보기 힘들었던 마지막 글자가 죽일 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살, 명, 생이라는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공격들이 사실과는 다르다. 이게 지금 드러난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정 최고위원의 주장과 달리 이 국과수 감정 결과 돌에 적힌 마지막 한자는 기운 기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 무형문화재이자 이 풍수지리 전문가로 알려진 이모 씨가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이시 문중의 뜻으로 이 대표에게 길을 넣어주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사건은 대반전을 맞은 상황입니다. 이모 씨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3일 전에 경주 이씨 종친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돕는 의미로 이 생명 기가 적힌 돌을 이 대표 부모 묘소 주변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후에 고전하고 있던 상황이라 응원의 의미도 담은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날생자하고 발걸림 명자하고 기운기자 이 세 글자가 기운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주관적 의미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영국 결과를 지인들한테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소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애들만 내가 실력은 별로 안 좋네. 이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이런 상황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선거가 임박했고 함께 간 문중들도 이 대표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면서 이 좋은 취지로 했으니 나중에 이 대표에게 알려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졌고요. 경찰에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경찰은 어제 오후 이 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하고요. 이 씨는 언론에 밝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관련자 조사 및 이 대상자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관련 판례 등 법리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이 같은 사실 처음에 공개를 하면서 본인을 향한 이제 흑주술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처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입장 냈나요?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부모님 묘소에 흑주술을 행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김웅 의원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기보충을 흑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영도자 동지라며 비꼬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 앞서 이 대표를 비판해왔던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이 대표가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상 정치적 반대자들의 소행임을 강력하게 암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동정표와 함께 지지의 결집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었는데 그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것도 그때 쏟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과도 또 이 대반전의 결과도 심각하게 저희가 다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같은 문중 사람이 이제 이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이 주술적 테러라는 이 대표나 그다음에 민주당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이 대표의 기를 보충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도 이분의 진술이 이제 확보했다고 하고요. 또 이를 두고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손을 타면 후손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죠. 사실 제가 20대 종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될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가보면 두더지나 멧돼지 같은 것들이 산소를 이렇게 파헤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래야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는데 제가 그때 사진 봤을 때 저 정도 가지고 산소가 훼손됐다라고 할 수 있나? 심지어 뭐 분묘 발굴제 운운했는데
저는 그때도 이거 분묘 발굴죄까지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을까? 결국은 대통령한테 주술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주술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남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어찌되었던 간에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 문중에서 이제 한 것인데 사전에 소통이 됐다라면 이런 해프닝까지는 그러니까요. 없었을 것 네, 같았는데 아쉽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러한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좀 연관성이 없어져야 된다. 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기간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이후부터 이게 뭐 주술이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정치권에서 이거 뭐 정치인들이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자신의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건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국민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정치권과 어떠한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들이 연관되는 일들은 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이제 공방이 벌어졌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시청 내부의 그 CCTV 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장 집무실 CCTV를 설치했던 성남시청 해당 부서 팀장 A씨가 이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 집무실 CCTV는 정상 작동이 되는 장비였고 다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시장 비서실에서 CCTV 설치를 요청했고 비서실에서 자체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CCTV에 별도의 관리 번호는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CCTV는 설치 당시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알려지면서 이 대표의 치적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관련해 지난 2021년 나온 이재명 대표의 CCTV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찍어놓겠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이 사람의 진술을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 문제의 CCTV는 작동은 되는 거다. 하지만 녹음 기능은 없다, 이건데요. 이게 맞다면 결국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주장해온 것과 그 다음에 검찰 측이 주장해온 것 모두 현실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앞서 재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에 맞서 검찰 측은 그 CCTV는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다, 가짜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청 내부 직원 A씨의 진술은 정 전 실장 측과 검찰 측 주장 모두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서 해당 CCTV를 기자들이 올 때만 켜고 그 외에는 꺼놨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A씨는 CCTV가 상시 작동했는지는 해당 업무를 맡았던 비서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와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CCTV는 존재는 했어요. 존재는 했는데 언제 존재하느냐? 기자들 왔을 때? 기자들이 올 때는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재명 방에 갔더니 이재명 책상 위에 두 다리를 갖다 올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진상한테 이제 얘기했지, 나와서. CCTV 있는데 저렇게 앉아 계시기도 좀 불편하고 좀 그러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정진상이가 야, 저거 가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니만 알고 있어라. 잠깐이나마 CCTV가 작동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당시에 비서실의 구조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굉장히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거든요. 그러한 비서실 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저희 주장인데.
네, 그런가 하면 문화일보는 당시 정진상 전 실장이 시청 내 일반 CCTV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이 성남시 골목이나 주택가 CCTV를 관리하는 부서 팀장에게 부탁을 해서 시장 집무실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서 팀장이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CCTV는 별도 관리가 가능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또 정진상 전 실장 지시로 대부분 꺼놓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당시 성남시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 목적이었다. 늘 가동된 게 아니라 간간히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되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다는 성남시 관계자의 말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존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시청 내부 직원 A씨는 통상 청산의 일반 CCTV는 회계과에서 설치 관리를 맡았고 자신이 속한 부서는 청사 인근에 CCTV를 설치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어서 시장 집무실 CCTV 설치를 맡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설치 당시에는 정 전 실장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관련해 재판부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직접 이제 CCTV 작동 여부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이 담당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법정 증인대에 세우는 거 이걸 검토 중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MBN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 측은 이달 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에서 이 시장실 CCTV를 직접 설치했거나 관리한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09년에 성남시청사 설립 시점부터 지난 2018년까지의 CCTV 설치 기록도 확보했다는데요. 이 이재명 시장실의 CCTV는 당시 시 예산으로 구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MBN은 성남시가 최근 자체 조사한 결과 당시 이재명 시장 측이 해당 CCTV를 개인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자가 소개한 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성남시, 이 성남시의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신상진 시장입니다. 네, 이에 이 대표 측도요, 이 성남시의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진상 전 실장 측 역시 검찰 주장처럼 당시 CCTV를 꺼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고 또 CCTV가 작동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설치에 관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공방들이 오가고 있는지 전해진 사실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관련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정 전 실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앞서 검찰이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실장 측은 2012년 모친 칠순잔치, 그리고 2018년 부친 팔순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축의금과 부의금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했다면서 관련 입출금 내역을 제시했고요. 이에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의 배우자 계좌에 출처가 없는 현금 수억 원에 대한 장기간의 입금 내역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재판에서도 앞서 전해드린 성남시청 내 CCTV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요, 그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 시장 집무실에 설치됐다는 그 CCTV의 가짜, 진짜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CCTV를 직접 설치했다는 인물이 지금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고 또 반면에 문화일보는 그것과는 또 다른 성남시 관계자의 진술을 또 보도를 해서 역시 이것도 지금 진위 여부가 또 어떤 것이 사실이냐를 놓고서 지금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아마 지금 탄핵하려고 지금 서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서실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당시 운영을 했던 비서를 아마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떤 때 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시 녹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만 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외부인들이 시장을 그러니까 면담하러 왔었을 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유동규 씨도 인터뷰 내용이 얘기했지만 정진상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부인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비서실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내부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켜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 혼자 있을 때는 해놓을 필요는 없지만은 외부인이 와서 뭔가 면담을 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했던 구체적인 내용들 아마 이것을 실제로 했던 운영을 했던 비서가 아마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냐 진짜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진술은 조금 그러니까 양쪽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 같아요. 한쪽은 아예 없었다, 한쪽은 정상적이었다. 근데 이게 일부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판사가 나중에 이 부분의 신빙력을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진상 씨가 기소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패방지법 위반도 있고 증거인멸 교사도 있는데 핵심은 뇌물이거든요. 이게 뇌물이 억대이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정이 되면 아주 강한 형이 선고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진상 씨는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이댄 근거가 CCTV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 등이 이제 반박하는 그 CCTV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CCTV가 당시 성남시청에 있었던 일반적인 그 CCTV와는 달리 약간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갖다 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진상 씨가 CCTV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내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 했으니까 그 CCTV의 그 정상성을 정진상 씨가 입증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CCTV 말고도 여러 가지 진술이나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혐의를 벗는 게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 문화 관련 이슈들도 살펴볼 텐데요. 영상 먼저 보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든든하게 우리 가요계를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나시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하늘의 별이 된 원조 디바 현미 씨의 빈소가 뒤늦게 차려졌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네,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현미 씨 두 아들이 귀국해서 오늘 빈소가 마련됐는데요. 고인의 장례식은 오늘부터 닷새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될 예정이고요. 가요계의 큰 별이었던 고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유족과 협의해서 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가요사 1세대 디바로 숱한 히트곡을 남겼던 고인의 과거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무심한 밤안개 그래도 먼 길 그 밤이 꿈이었나 비었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언론들이 이 빈소의 모습 속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족들의 슬픔이 정말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치러진 빈소에서는요. 두 고인의 두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미국에서 급하게 귀국한 조카 한상진 씨는 이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저마다 위로의 포옹을 나누며 고인의 떠나보낸 아픔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예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 인사들의 그 조문 행렬도 잇따르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가수 이미자 씨와 나훈아 씨 등 사회 각층 인사들이 조화를 보내 추모를 했고요. 또 직접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인과 생전 인연이 깊었던 가수 하춘화 씨는 빈소에 모인 취재진에게 이렇게 선배님을 떠나보내는 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면서 마지막까지 영원한 스타로 남은 현미 씨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춘화 씨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6살 때 가수로 데뷔했을 때 같이 한 무대에 섰고 뭐 아줌마, 엄마 이렇게 부르던 분 대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도 춘하야 부르는 유일하신 분이었는데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건강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실감이 안 나지만 한 100살 이상은 사실 걸로 후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다. 이제 나를 누가 춘하야 하고 불러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편히 계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빌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미 씨가 쓰러져 있는 걸 이 팬클럽 회장이 발견했다는 얘기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4일 별세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에 이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현미 씨를 70대 팬클럽 회장이 처음 발견해 신고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팬클럽 회장이 대우그룹 구조조정 본부장 출신인 김우일 씨인 걸로 확인이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 3년여간 현미 씨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면서 보필해온 사연을 털어놨는데요. 그 배경엔 대우그룹 창업주인 고 김우중 회장의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에 따르면 30년 전에 현미 씨가 김우중 회장에게 노래 연습을 시켜주면서 친분을 맺었고요. 그 인연으로 김우중 회장이 생전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해 삶이 힘들어진 현미 씨를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현미 씨 집을 찾아서 인사하고 또 행사 일정도 관리해주면서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그 현미 씨의 마지막 동정을 또 전하기도 했죠. 네, 현미 씨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지방 일정을 다녀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우일 씨는 당시 경북 김천까지 가야 하는 먼 일정이라 함께 KTX를 타고 모셔다 드렸고 당일 행사가 끝난 뒤에 함께 현미 씨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마음에 걸려서 현미 씨 집에 함께 머물렀는데 다음 날 아침에 현미 씨가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다녀왔더니 이미 현미 씨는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우일 씨가 이 현미 씨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준비 중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우일 씨에 따르면요. 이미 고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시나리오를 다 써둔 상태라고 합니다. 알려졌다시피 고인은 실향민 출신으로 북에 동생을 두고 온 안타까운 사연은 물론 우리 가요계의 산 역사 같은 분인 만큼 현미 씨 생전 허락을 받아 일대기를 영화 시나리오로 완성했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쳐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영화 말미에는 현미 씨가 직접 출연해서 이상가족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2017년에 이제 80세의 나이로 신곡을 발표하면서 정말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런 이별 소식에 더욱 마음 아파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60주년 신곡으로 내 걱정은 하지 마를 선보인 고인은요. 이 곡으로 국내 최고령 신곡 취입 가수라는 타이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고인은 한 인터뷰에서 80세 신곡을 발표한 현역 가수는 내가 유일하다. 가수가 나이를 먹으면 음정이 떨어지는데 저는 여전히 제 음역대를 유지하고 있는 행복한 현역이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신곡을 내면서 영원한 현역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노래 내 걱정은 하지만은 슬픔에 잠긴 모두에게 건네는 고인의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생전 고인이 불렀던 내 걱정은 하지마 듣고 오겠습니다. 가는 세월도 먹는 나이도 나 혼자면 외롭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간다면 사는 게 재미가 있어. 사는 건 멋진 일이야. 내 걱정은 하지마. 나는 끄떡 없어. 내 걱정은 하지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직접 대응 지시를 내릴 정도로 온 나라를 충격에 몰아넣은 서울 강남가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가 모두 잡혔다고 하죠. 네, 경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른바 마약 음료를 건넨 용의자 4명을 모두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어젯밤 이 사건의 마지막 용의자였던 20대 여성 A씨를 대구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20대 여성 B씨가 자수했고 앞서 5일엔 40대 여성 C씨와 20대 남성 D씨가 검거가 됐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용의자 4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용의자들이 모두 이제 붙잡히거나 또 자수하기는 했지만요. 경찰은 이들의 뒤에 이제 이 배후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붙잡힌 용의자들은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든 줄 몰랐다면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붙잡힌 용의자들은 말단 행동책일 뿐 범행을 계획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마약 피싱 배후 세력은 따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용의자 4명은 마약이 든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마시게 하고 부모 연락처까지 받아갔지만 이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목소리는 말투가 특이했다는 일부 증언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마약 복용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신종 피싱 범죄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신종 피싱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도 사이버 수사팀을 긴급 투입했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서 마약 범죄 수사대 이외에 사이버 범죄 수사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사 인원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협박범의 말투가 특이했다는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협박 전화를 건 휴대번호의 명의자를 특정해서 조사하는 등 윗선 추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경찰에 이제 마약을 받게 된 경로 등을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법이 이 마약 조직이 대표적으로 쓰는 그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이 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음료에 마약이 든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데 이어서 이 마약 음료를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이나 이 퀵 서비스를 통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의자들은 실제 마약 음료를 준 사람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통신 기록과 지하철역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이 협박 전화를 건 사람과 마약 음료를 건넨 인물이 동일한지 또 조직적 범죄인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의 마약 음료를요, 이 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려진 그 사건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대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중학생들한테까지 나눠주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 학부모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들이 학원과뿐만이 아니라 인근 중학교에서도 마약을 유포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용의자들은 지난 3일 학원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넸는데 같은 날 오전엔 등교하던 중학생들에게도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한 인근 중학교 학생은 아침 등교길에 학교 정문 앞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음료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전했다고 하고요. 용의자들은 학생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면 이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용의자들은 강남 학원가를 노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실제 이제 벌어진 사건의 현장도 바로 학원가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서 마약 음료 시음을 시도했다. 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강남 학원가에서의 마약 시음 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를 보면 서울 대치동에 사는 한 학부모는 작년에 이미 학원 홍보 전단지와 함께 마약 성분이 든 사탕을 함께 나눠준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마약 조직이 사탕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섞어서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뿌려서 마약 예비 수요층을 만든다고 한다는 말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칫 우리 자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학부모들은 남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면서 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추가로 발생한 어떤 의혹들은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사건의 파장이 정말 일파만파 번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심각성을 느꼈는지 마약과의 전쟁을 검찰과 경찰에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이 강남 학원과 마약 시음 사건과 관련해서 어린 고등학생에까지 마약이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수사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관련해 김은혜 홍보수석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어린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자 경찰과 검찰이 일제히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마약 음료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해서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기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약범죄 엄정 대응하고 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뇨,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한 장관은 오늘도 최근 늘어난 마약 유통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오전 부산 고등 지방검찰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늘어난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부족하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마약 범죄를 잡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 중의 일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경제범죄성으로 연결지어서 마약의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되살리고 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아주 거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한다, 이런 이유였었죠. 심지어 지난해 할로윈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야권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에 공권력이 참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그 한 장관이 이 참사의 일종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주장까지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 싸움이 시험 사건이 터지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약류 범죄 괴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20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회가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2012년도에 그 마약류 범죄 괴수가 18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35까지 올라갔어요. 2배가 올라갔다고요. 기준이 20인데 35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20년 35가 될 때까지 2018년에 대검 강력법 없앴습니다. 2020년 심지어 대검에 마약과가 있는데 그 마약과까지 폐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수완박한다라고 하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마약의 범죄가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것 중에서도 6조하고 9조 1항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작년 9월 8일 날 이제 그 새로 정부에서 그 바꿔가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불법 거래에 관한 방지 특별법까지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그 귀한 젊은 학생들,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학생들이 마약에 빠진다? 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공수처 없애고요. 마약 수사처를 대신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다. 야당이 마약 수사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제가 대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지만은 거기에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 중에 마약 수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하기도 전에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마약 수사 그대로 하고 있고요. 검찰만 마약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수사의 99% 이상은 대부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정부적으로 판단될 내용은 아니에요. 야당도 마약 수사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거 마약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정 변호사님께 얘기해 주셨듯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마약 수사를 강력하게 해라, 단속을 엄하게 해라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마약 수사에 대한 인력을 충원해 준다든지, 저는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마약 수사청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사권을 어떤 검찰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약 수사청, 관세라든지 관세, 이런 어떤 밀수라든지 이런 거 분야별로 수사권을 분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수사권 분리로 가야 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방향, 긴 방향에서 조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난 100일도 안 걸려. 조민 씨하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 얼굴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또 한 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작심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원이 어제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난 입학 취소와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올해도 간다.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5년 이화여대 수시 모집에서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2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됐던 정유라 씨가 부정 입학 의혹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민 씨를 향해 날을 세운 겁니다. 네, 조민 씨의 경우 변호인단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서 입학 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민 씨와 자신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정유라 씨 발언 듣고 오시죠. 성적도 나쁜데 장학금 받고 한 것도 없으면서 우리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대리시험 봐주고 가족들 단체로 다 모여서 이랬으면은 조 전 장관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조민 씨는 의사예요. 저는요 여러분 학위가 날아갈 때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조민 씨 변호인단이 어제 이제 즉각 항소하겠다는 그런 입장문을 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조민 씨는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이제 당분간 의료봉사 활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조민 씨는요, 이 법원 판결이 나오자 SNS에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조민 씨의 지난 발언도 들어보시죠. 의사가 30이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만 어제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어제 SNS를 통해서 전 의사 호소인 조민 씨의 앞날을 응원한다면서 40에 못 되면 60에 되면 된다.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힘내시라. 이렇게 과거 조민 씨 발언이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라고 했던 그 말을 비꼬았고요.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전 부회장도 사회 정상화를 위한 사필 규정이라면서 입학 취소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고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민 씨의 이 부정입학 관련 소송 지금 부산대 의전원뿐만이 아닙니다. 고려대, 그러니까 학부인 고려대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미 씨는 지난해 4월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강유런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답변서와 주민 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과 비슷한 시기에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고려대 관련 소송은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재판을 시작하지 않은 셈이라서 고려대 입학 취소 관련 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성유리 남편 구속 위기. 성유리 씨는 유명한 가수죠.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성유리 씨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성현 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고 하고 특정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고요. 오늘 오전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안성현 씨는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고요.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빗썸 실소주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종현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강 씨하고 성유리 씨 남편의 친분 관계가 보도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은 배우 박민영 씨의 전 연인이자 이 사업가인 강종현 씨입니다. 강종현 씨는 지난 2월 여동생과 공모해서 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10월 강종현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소유자가 이 성유리 씨 남편인 안성현 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친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강종현 씨는 안 씨랑 워낙 친해 빌려 타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런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안 씨가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며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유리 씨도 이 본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강종현 씨 측의 투자를 받았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네, 성유리 씨 측은 지난해 안성현 씨와 강종현 씨 친분을 둘러싸고 이 논란이 불거지자 아는 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후 강종현의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성유리 씨의 화장품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성유리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화장품 회사 측은 30억 원 투자를 받은 것은 맞지만 반환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성유리 씨의 남편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승기 오늘 결혼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배우 이다인 씨하고 오늘 결혼했습니다. 합니다. 이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는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열애를 인정한 지 약 2년 만에 부부 연을 맺게 됐는데요. 비공개로 열리는 결혼식은 주례 없이 진행이 되고 개그맨 유재석 씨와 이수근 씨가 각각 1, 2부 사회를 맡고 축가는 가수 이적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승기, 이다인 커플과 그의 장모 견미리, 그리고 처형, 이유비 씨까지 모두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만큼 스타들이 대거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손지창 씨가 이다인 씨 엄마이자 배우인 견미리 씨와의 인연으로 두 사람 결혼식의 총괄 진행을 맡아 준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손지창 씨는 일간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서 두 사람의 결혼식 총괄 진행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일과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바쁜 터라서 내가 결혼 선물로 결혼식 총괄 진행을 해주고 싶다라고 자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두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기사화가 된 게 꽤 많다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인데 오해가 쌓이는 것 같다. 이 신랑 신부가 행복한 기억을 갖도록 여러 사람들이 돕고 있다고 전했다 합니다. 이승기 씨 얼마 전에 이제 매니지먼트 사하고 이제 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실제로 두 사람이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다인 씨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거리로 인해서 이승기 씨의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까지 벌이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격렬하게 반대했고요. 또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견미리 씨가 이 언론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해명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승기 씨까지 나서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이젠 제가 팬들을 지키겠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힘든 시기 보내고 결국 이제 결혼식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데 두 사람 이제 따로 신혼여행 가지 않는다, 또 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두 사람은 신혼여행 없이 활동에 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승기 씨는 오는 5월 이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다인 씨는 하반기 방송되는 새 드라마 촬영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기 씨는 최근 본업인 가수로서의 복귀를 앞두고 요새는 더 자신감도 있고 안정적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팀이랑 일하는 것이 너무 좋다. 즐겁고 설사 뭔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내 식구를 책임지는데 크게 걱정 없다라면서 현재 인연들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냈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옛날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안 했었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잘 해낼까? 이것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거를 이제 좀 고민하는 시기인 거지. 그래서 요새는 더 자신감도 있고 안정적이고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팀이랑 일하는 것도 난 너무 좋아. 뭐 설사 뭔가 안 되더라도 뭐 내가 내 식구들 책임지는데 뭐 크게 뭐 걱정 없고.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